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처음에는 유럽의 주변국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중심국으로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이제는 민간 은행권까지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4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은행권까지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스페인이 유로존 4번째 구제금융 신청한 국가가 됐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는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이슈타파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석학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스페인에 대한 내용들 윤창현 한국금융원장과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먼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몇 달쯤 됐나요?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럴 때 또 유럽 위기가 더 많이 터져서. 예, 뭐 제가 취임해서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요즘에 워낙 유럽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유럽 위기로 인해서 뭐 현재 경제 위기가 대공황 수준이다, 혹은 뭐 리먼 사태만큼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유럽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뭐 그런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다 이해가 좀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사태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금융 문제, 위기 문제가 재정으로 이제 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라가 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 같이 달러만 쓰는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이라면 또 유럽은 또 유로라고 하는 공통 통화를 또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번 사태 때 영향을 주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제도 문제, 금융위기 문제, 재정위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은행의 위기 문제. 그야말로 뭐 교과서에 써 있는 거는 다 정말 한꺼번에 또 표출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말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공황이나 리먼 사태 비유하는 건 조금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하나 이제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위기가 가장 그 힘들 때가 그 이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쭉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불현듯이 갑자기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황당해하면서 하다가 그냥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는데, 이번 위기는 이제 리만 위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위기는 조금은 이제 대비가 돼 있는 듯하다가 이제 이런 위기가 되니까 네. 대비하는 면에서는 그래도 과거의 위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는 좀 돼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뭐 역시 그 한번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한번 모든 상황이 다 한꺼번에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의 본질이 최근 들어서 그리스에서 이제 좀 스페인으로 옮겨간 양상입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보다 스페인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표시했을 때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GDP가 3천억 달러,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은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5배입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그 5배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배수로 떠나서 진짜 크고, 유로존에서 거의 4위 근처에 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과 여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스페인 문제는 그 크기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크고 다들 크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은 그냥 여파가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면에서 좀 이제 그리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지금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리스와 스페인 뭐 경제 규모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에 있어서 좀 적자 기조가 정착이 되고 제조업이 좀 약하고요. 예, 그래서 무역 적자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또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은 재정은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할 정도 수준에. 그래서 그 빚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뭐가 잘못되느냐? 건설입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 스페인에서 지은 집이 전 유로 전체 지역의 3분의 1을 혼자서 졌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 집을 많이 짓고 그 집을 갖다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사고 하면서 그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그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보도를 봤더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 년 전, 한 2년 전, 3년 전 위기 전에 한 2억 정도 됐던 집이 지금 한 7천만 원 돈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지역 따라 다르지만 2억이 7천이 됐으면 3분의 1이 됐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60%인데 뭐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은 마이너스 30% 평균이지만 예, 그 지역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60, 70%씩 집이 떨어졌으니 만일 2억을 빚을 내서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교통을 겪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은 부동산의 위기가 아주 심했고 그리스는 이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위기다라는 면에서 조금 이제 방향은 다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2008년 리먼 사태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서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스페인도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에 보면 이제 그 저도 좀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저축은행 중에 카하라고 부르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저축은행의 뜻인데, 그게 이제 CAJA라고 있고, 하라고 있더라고요. 카하라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저축은행 같이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만든 은행인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그래서 이 카하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체 대출의 거의 반까지 차지하는 규모로 커졌고, 그런 그 붐을 타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또 전 지역에서 돈이 유입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럽 분들이 북유럽 분들이 날씨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의 별장을 하나 가지는 것이 일종의 성공의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그 날씨도 좋고 굉장히 해안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네. 북유럽 분들이 이제 스페인에다가 별장 산다고 또 사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재산 증식용과 실수요가 다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라는 그런 그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집 짓고 돈 빌려다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건설 부분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실업자 청년 실업률은 50%라고 그러고 일반 실업률은 25%라고 그러고 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고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부동산 저렇게 광고들이 거기에 쭉 그 비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동산 소개소 역할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하는 부동산 있으면은 사시오 저희들이 대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부동산하고 은행이 같이 그냥 밀접하게 가다가 같이 그냥 동반 추락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전에 그 금융위기 발생되기 전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게에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짜리 집이면 100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파십시오.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스페인의 문제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집값 폭락에서부터 이제 스페인의 위기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논란이 됐었던 스페인의 위기, 뭐 방키아 사태를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축은행을 7개를 모아서 이제 만든 스페인 3위 은행인데. 스페인의 3위 은행이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되는 시기,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서 만든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되는 거였죠? 예, 그건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한번 이제 버블이 터지고 그게 꺼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상적 그런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게 분명해지면은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하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좀 무서운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려고 그냥
그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일단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밑바닥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었다가 50대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안 사는 거죠. 그럼 40, 30대도 안 산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고 엉망이 되는데 주식이 또 그런 면이 있지만 부동산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부실이 은행의 대출로 그대로 전이되고 은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동산 자체가 꺼져버리고 예를 들어 2억이었던 집값이 7천만 원이 됐다면 그리고 이제 대출을 뭐 1억 좀 받았다면은 지금 현재 대출이 집값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보로 잡은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유로 정확하게 190억 유로를 집어넣는데도 뭐 이게 영 지금 그 자국도 안 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구제금융에 가까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구제금융도 이제 정식 그 IMF나 이런 데 구제금융은 아니고 네. 도와달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EU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위 서프라임하고 상당히 닮았는데 그거보다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스페인 정부에서 금융권의 어떤 신용 건전성을 위해서 미리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나요? 그 저축은행 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예. 이렇게 이제 저축은행들이 막 그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주로 전부 부동산 아닙니까? 네네. 예, PF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땅을 잔뜩 사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주로 초기에 땅을 살 때 드는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출을 해줬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 들어보니까 스페인 쪽도 이 저축은행 쪽에 대한 감독이 아주 소홀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야말로 막 대출 받으러 줄 서고 집값은 오르고 그럴 때 대출 주면 뭐 담보 잡기만 하면 담보 가치가 금방 올라버리고 이럴 때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유동성을 좀 딱 끊어주고 또는 뭐 담보 가치 대비 얼마까지밖에 안 준다라든가 또는 소득을 보고 소득 대비 얼마 준다든가 소위 LTV나 DTI 같은 규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감독 당국도 뭐 잘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소리 들으면 자기도 또 매질하기 또 힘들고 예. 다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잘 될 때 매질을 해야 되는데 잘 될 때 매질을 할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로 그대로 확산이 돼버린 모습. 이게 어느 나라나 참 비슷하네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재금융 받으면 일단 뭐 한마디로 이제 좀 심한 표현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97년도에 IMF한테 돈 빌렸다가 얼마나 그 여파를 오래 겪었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낙인 효과. 한마디로 이렇게 딱 낙인이 한번 찍히면은 그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도 겨우 지울락 말락하는데 당장 이제 구제금융 신청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라요. 스스로 금융 시스템이 개혁이 안 되는 나라다라고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가 다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낙인을 지우려면 이제 한 10년은 이제 지나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다고 보면은 이 상태를 이제 인정을 하고 전체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노조 같은 겁니다. 노조 같은 그런 그 기구가 자기들의 이제 살 길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협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국민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 같은 게 딱 나오면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가 여기는 좀 앞으로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불 지르고 말이죠. 막 시위하고 플랜카드 들고 그 빚은 내 빚이 아니다 이러고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부터 다른 나라도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힘들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한참 지나야 겨우 이제 해결된다. 이런 면이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6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보다 아무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런 정책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제는 정치권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오늘 30일에 열릴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유로 중앙은행은 뭐 예상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6월 달에는 좀 쉬고, 한 템포 쉬고, 7월 내에 좀 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그대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역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7월에 좀 뭔가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재정적인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중앙은행이 한 템포 보고서 움직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를 보여준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예고편은 나왔습니다. 예, 금리를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안 떨어뜨리고 꼭 이렇게 뜸을 한번 들이고 한 텀 건너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네. 역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 유럽 통합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로 점쳐지는 게, 하나는 이제 분열이다. 하나는 더 강하게 통합된다. 이 두 가지의 이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개별 국가들이 가진 그 자율성들을 좀 많이 걷어갖고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 뱅킹 유니온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들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감독하자. 그러면 이제 벌써 그게 유럽의 전체 은행이 한 덩어리가 되면 예금 보험 제도도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통합이 더 이루어지는 거죠. 또는 뭐 재정에 협약이 돼서 함부로 빚을 못 내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통합이 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뭐 유럽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 이제 또 손을 뗀다, 또 뭐 탈퇴한다 그러면 이제 분열이 강화되는 건데, 현재의 모습은 좀 통합이 강화되는 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니냐. 개별 국가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체 그 가운데로 다 권한을 이양하고 조금 줄이더라도 좀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더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이나 정상들의 그런 논의도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이 더 강한 통합이냐, 네. 아니면 탈퇴와 분열이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경제 정책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도 지금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럽의 경제 위기가 국내 증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우리도 이미 이제 가계부채 많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엄청난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이 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다행인 거는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들고 있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일단 갚고 있고요. 네. 연체율도 뭐 아직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2008년 그 리만 위기 직후에 한 연체율이 한 1.67%, 한 7%까지 갔었는데 1.7, 지금 한 1.2 정도니까 뭐 아직은 조금 안심을 할 만하고, 그리고 대비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화 유동성도 괜찮고요. 단기 회체 비율도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한 3,100억 불 정도 돼서 견딜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극복할 정도 상황은 됐다는 거. 또 하나는 은행이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오느냐. 사실 은행이 이제 막 망하고 문 닫고 합병되고 하면은 한 5년은 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뱅크라는 게 참 그렇게 평소에는 미워도 위기 때 문 닫느냐 안 닫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가 지금 그 은행이 좀 건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조금 그 여파는 있겠지만 견딜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경제성장률이 한 3%대 초반 얘기하는데, 뭐 그리스는 뭐 마이너스 10%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측면에서 플러스 3% 정도면은 뭐 벌써 우리가 조금은 괜찮지 않느냐. 물론 안심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좀 준비는 좀 많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역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가 막 그냥 오고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없잖아요. 우산 아무리 써도, 우비도 입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비도 있고 우산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그러나
빗방울은 분명히 우리한테 좀 맞을 것이다. 그런 그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행권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스페인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스페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스페인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를 알아봅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